예,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특검 수사가 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월 1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고 바로 21일 날 구속이 됐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떤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구속까지 된다는 게 참 의아했고 충격이 크셨다고 합니다. 재임 동안 옆에서 애쓴 분들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으셨기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고요. 이 두 분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매우 안쓰럽기 그지없다. 구속된 이는 또 있었다. 특검은 1월 16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했지만 3주 만에 증거를 또다시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했고 2월 14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뒤 우리 변호인단에, 여기 우리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 우리 변호인단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대통령 역시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보고 구속을 했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자, 이제 다음 타깃은 나일 테고 나를 구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구나. 수순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본질이죠. 박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측근들을 협박, 회유, 위증, 교사 등으로 싹 다 집어넣었던 게 당시 탄핵 전국 때 벌어졌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는 결백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내가 의결권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서원 원장과 함께 430억 원, 기소 때는 592억 원이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수백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합병과 관련해 공단이나 참모진에게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었고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적이 없다.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단이 어떤 결정을 하리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거나 그것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 단지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당시 복수 여론조사에 합병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고 나는 특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특검이 나를 뇌물죄와 연결짓는데 혈안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반드시 뇌물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맞죠? 제 탄핵의 지시를 원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현직 대통령이 뇌물은 받아 먹어야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노무현이 기각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변절자를 비롯한 탄핵 무리들이 애초부터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심을 다해서 기울였던 점이 바로 뇌물로 엮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신자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작을 막 하다가 뇌물죄를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뇌물을 받아먹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엮으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특검에 토스를 해서 거기서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뇌물죄로 엮은 게 이 K미르스포츠재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내려서 관여를 했다. 물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문여표 장관을 굉장히 좋게 봐오지 않았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특검 4팀에 불려가면서도
절대 정말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도 구속이 됐죠. 야밤에. 왜? 이분 논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만약에 내가 지시를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시를 내렸다.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윗선에서 나한테 지시가 왔을 것이고 나는 내 부하에게 지시를 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 특검이 순차적으로 밑에서 역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누가 최초에 지시를 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버티다 야밤에 결국 직권남용 뭐 이런 정말 뭐 직접적인 범죄도 아닌 공직자라면 일을 잘하려고 하면 직권남용. 야 이거 좀 잘해봐. 그러면 직권남용. 아이 그게 무서워서 아유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그러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공직자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 두 정권이 보수 정권의 200여 명의 인사가 다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다 간 실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넣으려면 반드시 뇌물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없으니까 눈빛으로 암묵적, 묵시적 암묵적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청탁을 했다. 어떻게 증거 없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킵니까? 눈빛으로? 이렇듯 나를 향한 특검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함께 일했던 이들이 붙잡혀 들어가 고초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 역사에서 도대체 이 정도의 사화가 있었나 싶었다. 없었죠. 그런 와중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쉼없이 진행이 됐고 1월 13일 1차 변론기를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무려 17차 최종 변론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에 나는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서면 의견서를 냈다. 이게 진짜 급하게 진행된 헌재의 탄핵 변론이죠. 물론 탄핵 소추안도 정진석이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당, 우상호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일주일 만에 빛의 속도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돼버리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여야가 움직였었죠. 이 탄핵 세력들이. 마찬가지로 헌재 탄핵 이 진행도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미의 어쨌든 임기 만료를 맞춰갖고 깔맞춤으로 이 여자밖에 안 돼 이런 짓거리 할 여자가.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날짜를 이정미 재판관에 맞춰서 임기 그 만료에 맞춰서 서둘러서 박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는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또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8명의 헌법재판소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선균 그 마약 사건 있죠? 거기 룸사롱 마담하고도 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기에도 거론이 돼요. 마담이 박근혜 탄핵 때 내 아는 동생의 일가 중에 할아버지가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8명 중에 한 인간이 할아버지니까 남자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변론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안다. 몇몇 탄핵심판 변호인 사이에서도 최종 변론에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최소원 원장이 대체 밖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또 거기서 어느 누가 또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심경을 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매일 최소원 원장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데 정작 나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라며 황당해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변론에 나간다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은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특히 이정미 이 여자 나오네요. 박 대통령 입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나오네요. 험한 얘기는 안 하시겠죠? 저처럼.
특히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6, 7년 만에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주장이 빗발쳤고, 그런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재판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 재판관의 임기의 재판 일정을 짜맞춰야 한다는 게 대체 무식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은 너무 아름답게 헌법 수호자로서 이 법치국가의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을 굉장히 믿으셨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보면 싹 다 조작과 검찰, 법원의 유착과, 정말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제 탄핵의 진실 원을 수년 동안 정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검찰의 수사 내용이고 이게 무슨 검찰의 공소 내용이냐. 공소 내용을 얘기하면 법원에서 이게 아니면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수정을 시켜줘요. 아니면 어드바이스에서 고쳐와, 이렇게 고쳐오면 내가 니네 뜻대로 해줄게. 이게 지금 당시 탄핵 정국 때 있었던 검찰과 법원의 유착이거든. 그리고 법의 최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딴 짓거리를 한 거죠. 아무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0 며칠인가? 하여튼 그 전에 3월 10일 날 박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선고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정년으로 끝나는 거거든? 임기가 6년이니까 이제 거기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서둘러 갖고 박 대통령을 3월 10일 날 탄핵을 시킨 거죠. 이정미로 인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재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핵심인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특정 재판관,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재판 일정을 딱딱딱 짜맞춰 갖고 나를 탄핵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재판관 8명 중 4대4 또는 5대3으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한 보도도 있었고, 반드시 인용될 테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보고 내용이 제각각이라 크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고 하십니다. 일단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운명의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음을 직감을 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